이순남은 새벽 6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운 주방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두부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엔 대파와 애호박을 꼭 넣었고 멸치 육수도 미리 우려두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가스불의 열기였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건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었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방 3칸짜리 집. 순남은 그 집의 법적 소유자였지만 그 집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서랍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거실 TV도 아들의 리모컨에 따라 채널이 바뀌었죠. 손주가 새벽에 울면 며느리는 가장 먼저 순남을 향해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아기 자는데 소리 좀 낮춰주세요. 국 끓이는 냄새가 너무 진해요. 저위 좀 열어둘게요. 아니, 저거는 왜 여기다 놨어요? 치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끝은 높았고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순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가정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어른이라 배워왔으니까요. 아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늘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선이 성격 알잖아.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피곤하단 말은 변명이고 이해하란 말은 방치였습니다. 순남은 그렇게 조용히 식탁의 맨 끝에 앉아 하루 세 끼를 차렸습니다.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마트에서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오며 허리를 부여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고맙다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순남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허리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묻지 않았죠. 오히려 며느리 지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된장국도 해요? 어제도 먹었는데 왜 자꾸 똑같은 걸 끓이세요? 입맛 없어 죽겠네. 미안하다, 지선아. 시장에 도라지가 없어서. 없으면 다른 걸 하셔야죠. 사람 입맛도 좀 생각해 주세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그 손엔 아직 국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국을 식탁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순남은 홀로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갓돌이 지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남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엔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임대인 이순남. 보증금 3억 2천만 원. 그녀는 조용히 계약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던 사실. 자신이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지런히 머리를 묶고 가방에 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걸린 손주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고단함과 이제는 말하려는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의 마음속엔 오랫동안 눌러왔던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엔 잊혀졌던 자존심 그리고 회복하고 싶은 존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없었지만 이제는 있어야겠어요. 이순남은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쌀도 씻지 않았고 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고요한 집안이 순남의 기척을 잃은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시가 지나도 아침상이 차려지지 않자 며느리 지선은 인상을 찌푸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 안 하세요? 순남은 고개를 들었지만 말없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침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애가 늦지 않아요. 지선의 말투는 이미 익숙한 명령조였지만 오늘따라 그것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신문을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이제 밥은 내가 하렴.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진동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선은 웃음을 터뜨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순남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고 허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선의 눈빛엔 당황이 비쳤고 목소리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 준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오늘 아침 안 하신대. 갑자기 뭐가 맘에 안 드셨나 봐. 순남은 준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의 그것이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아들을 낯선 남자로 바라보는 듯한 거리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점심시간에 시간 좀 내줘. 같이 은행 가야 해.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은행? 갑자기 왜? 전세 계약자 명의 정리 좀 하려고. 이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야겠어. 그 말에 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출 없는 잔금증명서까지. 지선은 봉투를 열어보다가 손에 들린 서류들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는 줄 알았겠지. 근데 그 집 내가 마련한 거야. 너희 둘 결혼할 때 너희 신혼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시댁 명의로 전세 넣어줬지. 어머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지선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고마움은커녕 미움으로 돌려준 거 너도 알잖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을 위해 일해온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결혼 후 그의 시선은 늘 아내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줄게. 방 구할 시간은 있어야지. 그리고 걱정 마. 손주 걱정은 하지 마. 그 아이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니까. 순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남은 조용히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 이전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천천히 사인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변화는 없으십니까? 직원의 말에 순남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화까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살아보려고요. 그녀는 뒤돌아 나서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찻집 전단지였습니다. 이순남의 다방 마음 데우는 한 잔 이곳에 있습니다. 그 종이는 햇살 아래 반짝였고 그녀의 눈가엔 지난 시간과는 다른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집의 중심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순남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용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남이 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엌엔 새벽 냄새가 사라졌고 된장국 대신 전자레인지 소리만 울렸습니다. 거실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짜증 섞인 잔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묘하게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지선은 마음껏 TV 볼 수 있었고 남편 앞에서 한숨도 더 자고 싶다고 투정도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여보, 반찬 없으면 그냥 사오면 되잖아. 나는 요리 못해. 지선은 그렇게 말하며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준호는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아들은 젓가락을 몇 번 휘젓다가 결국 밥을 놓았습니다. 아들 입맛도 안 맞는 것 같네. 입맛이 문제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갑자기 가출하듯 나가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가출? 준호는 눈을 올려다보며 묻듯 말했습니다. 그게 가출이야? 지선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늘 자신의 편이라 여겼던 남편의 태도는 점점 바뀌고 있었죠. 한편 순남은 시내 골목 한복판 작은 점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순남의 다방. 붉은색 현판과 송글씨 메뉴판이 아담한 창을 채우고 있었죠. 처음엔 발길이 뜸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맛이 고소하네. 여긴 왜 이렇게 편하냐? 조용하고 정겹고. 순남은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표정엔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더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순남 명의였고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몰래 시청에 가서 소유권 변경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자 외에 권리는 없습니다. 전세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지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으려면 먼저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어느 날 혼자 순남의 다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향이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들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지선의 목소리는 낮았고 억지로 짜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된장국 향을 기억하긴 하네. 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금 말하러 온 게 그거지.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내 자리가 편해지니까. 그게 아니라. 괜찮아. 이해해. 너는 그 집에서 나를 불편해했으니까. 순남은 한참을 말없이 컵에 물을 채운 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나한테 편한 자리를 찾고 싶어졌어. 그 집에선 그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남의 말에 버럭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했을까? 다음 날 다방 앞엔 붉은 카네이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리엔 언제나 향이 남아요. 순남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더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향이 어디에 남았는지 알 것 같네요. 이순남의 다방은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기적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을 탄 손님들은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누군가는 하루의 피곤을 씻으러 왔고 누군가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 들렀습니다. 순남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차엔 진심이 있네요. 이 향, 우리 엄마 품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우러난 차는 단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 참고 누르고 살아온 시간들의 증언이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온기였죠. 한편 지선의 일상은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부엌엔 늘 반찬이 모자랐고 손주는 편의점 간식보다 순남의 손맛을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그 질문에 지선은 대답하지 못하고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공허했고 말은 오가도 마음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점점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던 한 장면. 순남이 말없이 새벽에 일어나 주방불을 켜던 모습.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족들을 위해 움직였던 그 시간들. 그제야 지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당연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루는 준호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며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녁 뭐야? 지선은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텅 빈 반찬통과 유통기한 지난 두부 면모. 없어. 당신이 알아서 먹어. 그래. 결국 이 집이 왜 이렇게 공허해졌는지 이제 알겠네. 준호의 말엔 평소와 다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다시 신더니 말했다. 나 엄마 다방 갔다가 올게. 당신도 한 번쯤 따라가 보면 좋겠네. 도대체 뭘 놓쳤는지 뭘 잃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지선은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자각이 천천히 마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다방에는 작은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어깨를 들썩였죠. 순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진심에서 우러난 웃음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전과 달리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 참 따뜻하네요. 그렇지. 누군가에게 온기 한 숟갈만 나눠줘도 마음이 채워지더라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순남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그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지선은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불 꺼진 TV에 그녀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두운 방 안에서 얼마나 작게만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순남의 다방 문이 닫히고 작은 등불만이 골목을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는 길잡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순남의 다방 유리창엔 조용히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고요했고 차를 데우는 주전자 위로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죠. 이순남은 늘 그렇듯 오늘도 평온한 표정으로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르게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젯밤 준호가 다녀간 뒤부터였죠. 엄마, 지선이 좀 달라졌어요. 뭔가 후회하는 눈치예요. 그런 모습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순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 속에서 묘한 변화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가 진심인지 위기 앞의 계산인지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엔 자꾸만 무겁고 오래된 기다림이 또다시 움트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지선은 혼자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이틀째 도시락 포장이 올려져 있었고 아들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난생 처음으로 순남이 남기고 간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멸치는 기름 없이 약불에 먼저 볶을 것. 된장은 풀기 전에 물에 풀지 말고 국자에 직접 풀어서. 레시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맛 없어 할 땐 무 넣지 말고 애호박만. 그 글을 본 순간 지선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무언가가 머리를 세게 치고 지나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척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이제서야 하나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아이 손을 잡고 순남의 다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순남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아니. 네, 어머니. 어머님. 지선은 그 말이 목 끝에서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이렇게 죄송한 줄 그제야 알았지요. 잠깐 괜찮으세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은 아이를 안기고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남은 말없이 아이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차에 닿고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제가 그 집이 제 것처럼 살았어요. 어머님이 만든 공간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짓밟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말이 끝나자 지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울음은 격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순남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집, 내가 비워주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비워야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다시 묻듯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순남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멎었고 창문 밖엔 무지개가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나도 내 마음을 따라 살아보고 싶네요. 그날 밤 순남은 다방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하다 말고 창가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후회 사이엔 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도착하는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선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 말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 그 순간 지선의 눈가엔 또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말하자고.
고맙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고. 봄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다방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순남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꽃처럼 어머님도 매일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선 드림. 그녀는 조용히 그 쪽지를 들어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오래도록 멈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다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죠. 엄마,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그래.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해도 괜찮아요. 순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 응. 그 집 전세 만기 곧 끝나잖아요. 지선이랑 나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젠 엄마가 편한 공간에 계셨으면 해요. 그 말에 순남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아들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선이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리 찾아가신 어머님을 보니까 자신도 이제 진짜로 어른이 돼야 할 것 같다고요. 순남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곤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덜 기대고 스스로의 무게로 서는 거지요. 며칠 뒤 다방에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돌아오다 우연히 들렀다는 아이들은 카운터 앞에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커피 말고 미숫가루 있어요? 순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내가 말해줘서 나도 만들게 된 거니까요. 아이들은 환호하듯 웃었고 그녀는 새로 산 플라스틱 컵에 미숫가루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순남의 다방은 이제 동네의 세대가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도 청년도 아이도 스스럼 없이 들릴 수 있는, 모두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었지요. 한편 지선은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 공동 텃밭구역에서 조그만 흙자리를 신청하고 상추와 쑥갓, 고추 몇 모종을 심었죠. 그녀는 흙냄새를 맡으며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텃밭 한켠에는 이름도 없이 이순남이라 적힌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순남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그마한 상추밭과 옆에 놓인 조그마한 손주 장화.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따라 붙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도 오셔서 직접 따보시길 바라요. 그날 밤 순남은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다방 수첩, 다른 손엔 지선이 보낸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은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다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어야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남은 그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노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후 다방 문 앞에 새로 걸어둔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고 이제서야 서로를 바라보게 된 가족에게 보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순남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 빛이 번지고 있었고 봄의 기온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몇 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 있었고 그 눈엔 낯설 만큼 또렷한 의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마를 매만지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로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아왔을까. 이제는 조금 웃어도 괜찮겠지요. 아침 7시 다방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지선이었다. 손엔 도시락 2개와 손주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긴장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빛이었다. 문이 열리자 순남은 조용히 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혹시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지선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준호가 어젯밤 내내 끓인 된장국이에요. 순남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애호박이 동동 떠 있었고 그 위에 국자 자국이 몇 번 스쳐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준호가 끓였다고 하니 오늘은 덜 짜겠네.
순남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웃음에 지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며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은 아이가 직접 그렸어요. 할머니 다방엔 무지개가 있다고 꼭 전해드리래요. 종이엔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찻장과 그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남, 하나는 지선이었다. 순남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게 참 고마워요. 지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안하단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배울게요. 어머니란 이름도 며느리란 이름도요. 며칠 뒤 순남은 시청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주소 이전을 신청하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기존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시겠어요? 순남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서도 괜찮은 자리 같거든요. 그날 저녁 이순남은 다시 집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준호와 지선,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소 어색했지만 모두가 제자리를 찾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순남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향제 냄새 대신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식탁엔 4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는 항상 어머니 자리였으니까요. 준호가 의자를 당겼고 지선은 조심스럽게 순남의 앞치마를 펼쳐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순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야겠네요. 카메라는 식탁을 천천히 감싸며 내 식구의 따뜻한 저녁을 조용히 담아냅니다. 말보다 웃음이 많았고 사과보다 이해가 앞선 저녁이었습니다. 순남은 창밖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외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의 어른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아침. 이순남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방엔 지선이 된장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거실에서 손주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자식의 집이라 생각하고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 자리가 분명히 자신의 삶 일부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틀 전 순남은 다방 문을 닫았습니다. 임시 휴업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붙이던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일까? 그동안 다방은 숨 쉴 틈이 되어줬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방이 아닌 사람들 곁에서 더 깊이 숨쉬고 싶었습니다. 순남은 다방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한 차보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깊은 위로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 순남은 손주를 데리고 옥상 텃밭에 올랐습니다. 지선이 정성스럽게 키우던 쌈채소는 이미 풍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꽂혀 있었습니다. 무지개색 찻잔. 그리고 웃고 있는 순남의 얼굴. 할머니 이거 나중에 다 따면 된장국에 넣을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순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넣어야지. 그게 진짜 우리 집 된장국이지. 그 말에 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어쩐지 준호가 어릴 적 엄마 앞에서 짓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남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선은 조용히 옆에 앉았고 준호도 슬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앨범 속 첫 장엔 젊은 시절의 순남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엔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사진 많이 못 찍었네. 준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은 못 남겼지만 그 사람한테 들은 말은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말이요? 지선이 묻자 순남은 살며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늘 같은 사람이야.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내가 그 집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총총했고 이불을 덮은 손주의 숨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순남은 방 안에서 작은 손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제는 제 이름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신문 한 켠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작은 다방, 큰 온기를 남기고 휴식 선언. 이순남의 다방은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지만 그 향기와 따뜻함은 동네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거라 적혀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거실을 비춥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 한 솥. 순남과 지선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반찬을 나눕니다. 손주는 젓가락질을 배우며 낑낑대고 준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화면은 점점 멀어지며 창밖봄 햇살을 따라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제야 나는 나답게 존재합니다. 함부로 보였던 그 이름이 누군가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